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를 쓴 황인철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과학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이지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의 근거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의 근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자, 우리 군대 얘기하다가 벌써 40분 됐어요. 그래서 빨리 해. 빨리 해서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 군대 얘기는 진짜 꺼내면 꺼낼수록 얘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게 얘기만 종합이 한 안 돼. 시간 해도 이 얘기만 모자라. 한 시간 해도 모자라. 10대 뉴스 나눠서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통일 대박론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올 초에 통일 대박 얘기해서 용어도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곧바로 조선일보가 이어서 시리즈물을 냅니다. 통일은 미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두만강 다국적 도시 건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기는 해. 그리고 DMZ 평화공원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비판 여론이 나쁘니까 국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뭔가 새로운 뭔가 거점을 만들고 싶어 하긴 예산 하는데. 태웠다가 국회가 잘려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아니 통일 전문가 김창수.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통일 대박론은 국내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회의를 가면은 네. 통일은 아시아의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제 회의를 세계 회의를 나가잖아요. 그럼 통일은 세계의 대박이다. 그러니까 통일 대박론 해가지고 국내에서 뭔가 약발을 먹였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는 아시아 대박, 세계 대박 그러는데 사실 통일 대박론이 막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준비라든가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 대박 이야기하면은 쪽박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불행한 예측이었죠. 근데 그런 견해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종북몰이 하지 말고 네. 통일 대박 해가지고 남북관계 잘 풀어라 하고 좀 기대를 가지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한 의견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일 대박론 사람들이 국민들이 한 30% 정도도 안 돼요. 통일 대박론에 효과가 있다는 게. 근데 사실상 통일은 그 말 자체가 조금 통일 대박론의 말이 천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통일은 세계적인 저성장의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통일이 대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실질적으로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을 통일 대박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걸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늑대소년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이 아니라 지금 쪽박이 났고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면서도 종북몰이는 더 힘차게 진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 거죠. 네. 통일 대박이 이제 대박이 영어로 잭팟이라고 하지만은 청와대에서 이걸 고안할 땐 통일 대통령 박근혜의 약자라는 거예요. 대통령 박근혜 대박이잖아. 아, 대박. 그러네, 대박. 그래서 통일 대박. 요거는 뭐 속설도 있어요. 네. 저는 정설이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 저기 저 통일 대박이랄까 이 어떤 통일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까지는 전 좋았다고 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네.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일부 인사는 벌써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요. 네. 예, 몇 번 회의 나가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게 결국은 북한이 붕괴돼서 하는 흡수 통일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양측의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사적 무력 점령에 의한 무력 통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세 네.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붕괴론이 최근에 다시 그 고개를 들면서 특히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일원을 에서 그 어떤 북한에 대한 유사시 붕괴 대비 어떤 그 정치 외교안보 전략 이런 것들 연구 용역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점점 더 대치가 강화되고 북한을 혐오하면서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자기들을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나 네. 어떤 통일 대박론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긴장을 조성해 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 통일을 얘기하고 어떤 그 저기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통일의 비전과 철학을 우리가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 붕괴론 갖고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문제는 네. 그러면은 타도해야 될 북한, 없어져야 할 나라 북한, 그다음에 뭐 굶어 죽어서 저절로 붕괴되는 말하자면은 북한 주민의 어떤 생활이 도탄에 빠져서 이제는 인간 생지옥이 돼가지고 도저히 체제 유지가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붕괴하고 없어져야 될 나라라는 북한을 가정하고 통일 대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통일을 한다 한들 그 통일이 대박이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그림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통일 대박론의 그림이 상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 대박이 되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바탕에 신뢰 회복도 되고 뭐 교류 협력도 되고 이래야 이제 통일 대박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북한을 뭐 옥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나라 뭐 우리가 1박 2일 겪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1박 2일 안에 붕괴되지도 않고 1박 2일 안에 붕괴도 안 되고 그런데 1박 2일 안에 붕괴된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걱정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1박 2일 일이에요. 그러니까 20년간 계속 이 대한민국을 방황하고 있는 네. 북한 붕괴론. 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우리 사회 내부의 일종의 보수 세력들보다는 극우 세력들이 네. 북한 붕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쉽게 붕괴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네. 하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반대로 이제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교류협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교류협력을 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북한 체제가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에 대한 그런 유령 망령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교류협력을 열심히 하면 북한이 단기간에 변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 네. 이것이 가장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찌라시를 막 뿌려. 찌라시 뿌리야. 그리고 단속도 안 해. 예? 이게 되게 좀 웃기지만 큰 사건이었어요. 이거를 자. 우리가 참 재밌게 얘기해서 팟짱이 대박이 났어 그때. 아 맞아. 대구 맞아. 전담 사람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들었어. 삐라. 예, 삐라. 삐라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 아니 그래서 원래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에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 이제 김종립 편집장 이 팟캐스트의 달인이잖아요. 네, 팟캐스트 그래서 달인이죠. 예. 팟달이야 팟달.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묻어가지고 지금 네. 여기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타 됐어. 덕택에.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뭐 길게 할 생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계속 예. 삐라 때문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예. 계속 해달라 그래서 예. 빼고 뺐는데 예. 어쩌다가 또 발목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삐라가 맺어진 인연입니다. 그렇지 그러네. 않습니까? 삐라가 맺어진 인연이네. 자, 이 어떤 삐라가 어떤 표현의 자유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법으로 못 막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삐라의 수준은 뭡니까? 그게 찌라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윤회 사건이 터졌어요. 네.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나왔어요. 그럴듯해. 그런데 요거 찌라시라 그러면서 국기문란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일보를 고소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청와대가. 지금 저 정윤회 사건의 최대 그 해외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세계일보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신문을 찌라시라 그런다. 이런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엄단하겠다.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런 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가는데 그 대북 전단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김대중은 원조 반역자고 노무현은 전자개표기로 조작된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 세 명밖에 대통령이 없다. 한국 사회는. 이 사람들이 위대한 개보다. 거기는 백두혈통이고 여기는 무슨 혈통이야 그럼? 여기는 피가 다 다른데. 여기는 대한민국 국가 혈통이지 뭐. 국가혈통. 건국 혈통, 건국 산업화 혈통, 혈통. 그거를 다 계승한 국가혈통. 지금 대통령 네. 혈통. 그야말로 순수한 혈통. 네. 노론 혈통. 음. 사색 단파 시절부터 개성되어 온 사색당파. 그때부터 개성되어 노론 있잖아요. 세뇌 노론. 노론 혈통을 개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저급한 삐라를 뿌려서 사실 이걸 북한 주민이 본다고 했을 때 야,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가 심히 걱정된다. 그러니까요. 이건 심리전 교범에도 어긋난다. 심리전은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마구마구 뿌리는데 그게 대북 전단이 아니라 대남 전단이요. 맞아. 예를 들어 6분의 5가 한국에 떨어져요. 떨어졌어. 그리고 그게 나쁘지가 않아. 왜? 그래야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는 스폰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스폰서 때문에라도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네. 그렇게 다 얘기가 돼 그래서 있더라고요. 생계형 대북 비라 살포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생계형 대북비라 살포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 앞에 예. 삐라 더 얘기하실 거 있어요? 아니요. 비라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이때 예. 고위급 3인방이 한국을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황병서 정치국장의 방한에 방한. 대해서 예. 굉장히 큰 평가를 해주신 바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남북 관계의 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가지고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아시안 게임 공동 응원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너무 좀 쪼잔하게 나와가지고 화가 나서 아시안 게임 응원대 안 보내버리겠다. 네. 북한 애들이 그렇게 화풀이를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성적을 잘 거뒀다는 것을 명분을 해가지고 이제 황병서를 비롯해서 고위급 3인방을 내려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8.15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에 작은 통로라도 열자 이렇게 네.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건 이제 김정일 북한 위원장이 와병 중이었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김정일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작은 통로라도 열자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병서 북한의 총정치국장이 내려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한 말이 이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내려와서 소통로가 열렸다. 오솔길이 열렸으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통로를 열어보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전환이 되어지고 남북 관계 교류 협력이 추진되어진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 대박에 실현 가능성들이 조금 더 있다. 국민들이 이걸 못 믿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믿을만하겠구나 이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그 삐라가 이걸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계형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 사이에 네. 남북 관계에 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걸 소템 대시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0대 뉴스 중에 9개가 안 좋은 거고 열받는 거고 딱 한 개가 좋은 건데. 뭐 있어요? 한 개. 인천 아시안 게임에 아. 뭐 미녀 응원단이 왔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참 그랬으면 이게 대박. 1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1위로 올라가는 건데 아쉽다.
참 그런 면에서 이 좋은 한 번의 만남이 네. 결국은 어떤 그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 삐란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생각할 만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불과 사흘 뒤에 NLL에서 남북 교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사흘 뒤에 4월 10날인가요? 네. 예, 그날 대북전단 10월 살포로 인한 10월 10날 예, 살포로 인한 어떤 남북 총격전 총격전. 여기까지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평화란 무엇인가? 깨지기 싫은 유리그릇이다. 아주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금방 깨진다. 역사상 모든 평화는 시도하면 다 깨지고 결국은 시도하지 않으니만도 못한 전쟁으로 간 사례가 더 많아요. 차라리 10월 달에 그 북한 대표가 내려와서 말이나 하지 말 걸. 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사건은 더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평화의 문제를 잘못 따로 놓으면 또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깨지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이전보다 더한 증오와 적대입니다. 그것이 무언가 상대방을 위협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연결이 됐고 그것이 그 뒤에 이어진 지금까지 툭하면 벌어지는 교전 사태나 아니면은 어떤 그 험악한 어떤 정세인데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불상사가 안 일어난 것은 제가 전에도 말했죠. 뭐 때문이라고? 군대의 무능력 때문에. 네, 한반도 평화가 이만큼 지켜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 내부에 아로가 있는 거예요. 아로가 평화를 있는 유지하기 위한 아로가 있는 거예요. 고도의 전술일 수도 있다. 맞아. 그래서 무능한 군대 아까 뭐 방산비리 뭐 네. 윤일병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방산비리 척결한다고 수사하고 있잖아. 맞아요. 합수단이. 네. 그 수사하면 안 돼. 그냥 놔둬야 돼. 왜요? 그냥 무능한 상태로 놔둬야지. 그래야 평화가 유지돼. 그럼 그거 했다가 이놈들이 더 강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야 NLL에서 포스하는데 불발탄이 아니라 제대로 나갈 것이고. 그럼 큰일 나는. 그다음에 아서레이다가 아서. 제대로 아서야 되는데. 아서야 되는데 아서질 않고 제대로 해서 타격 부대 표적을 전달하면 네. 그냥 자주포 나가는 겁니다, 아이가.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예. 그냥 방산비리 수사하지 말고 무능한 돈 좀 떼먹고 살라 그래고 엉뚱한데 돈 좀 쓰고 무능한 대로 있어 그냥.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걱정인 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7, 8, 90 4개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묶어서 또 했는데도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할까? 아니 그래도 해야 돼요. 자, 우선 그 사이버 전쟁 문제가 심각해요. 원전. 그다음에 이 소니 영화 이거 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원전 뭐 이제 그 수천 통에 5천 통이 넘는 메일 폭탄이 떨어지고 뭐 이랬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뉴스 가운데 하나 아닌가 싶어요. 자 원전이나 소니 사태 보면은 네. 소니는 원래 북한이 아니더라도 이미 네티즌들의 표적이 됐던 회사입니다. 네. 예, 거기서 부당 해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어떤 회사로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해킹 공격이 예고된 회사였어요. 네.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어떤 모종의 세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분명히 그 퇴직자들 이메일까지 다 그 계정을 활용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부 정보가 뒷받침되고 그렇죠. 또 상당 부분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원한이라든가 어떤 동기가 있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입니다. 이러는데 이것이 둘 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몰고 가고 싶어 했던 세력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우선 공격받은 주체입니다. 자기들 보안 관리요. 진짜 대한민국 보안 세계 3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도 이거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술한 보안 체계에서 뚫렸다는 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라고 했을 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면피가 다소 되는 거예요. 면피되고 가려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국가 간 사이버 대선으로 발전할 조짐입니다. 자, 뭐 모종의 정체불명의 사건이 일어난 건 맞아요. 네. 북한이라는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네. 이건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표현인데 이런 어떤 그 표현에서 무언가 이것이 정치 논리 남북한 간의 어떤 정치 논리로 이것이 덮어 씌워지면 또 이건 엉뚱한 대로 번지면서 이거는 이제 사이버 전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전쟁은 국가 간에 한번 벌어지면 휴전 협정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경도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네. 우선 몇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짚어볼 것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은요. 네. 우선은 첫째로 원전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고려원전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원전 폭발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이 협박범들이 12월 25일 날을 타깃데이로 예. 정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몹시 불안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안전하다. 얘네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위험성이 있지만 원전이 폭파되지 않는다. 이런 조치를 가장 먼저 취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불안이 그렇죠. 네. 그런데 언제 정부가 이거 발표한 점입니까?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저녁 6시에 원전 안전하다. 이미 그날 하루가 다 지나고 나서 그 사이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그 제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김종립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자꾸 북한의 소용이라고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의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북한의 소용이라고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재발될 수가 있고 대처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날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북한의 소용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이 컴퓨터 전문가들도 소니 그 해킹의 위협에 대해서 이 북한의 소용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그 전문가들도 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 북한이 했던 수법이 네. 이게 지금하고 비슷하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사이버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로 사이버하고 네. 이 실제 리얼 세계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다. 사이버에서는 얼마든지 네. 여러 가지를 다 복제해가지고 조작도 태연나게 가능하고. 조작 가능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에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동일하게 다시 재범한다.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소니 해킹 문제에 대해서 네.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하기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소용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걸 그 협박을 했던 세력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네.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소용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언급해야 될 거는 이 소니 해킹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영화 더 인터뷰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영화 더 인터뷰에 대해서 북한이 판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오히려. 잘못된 대응이. 그러니까 더 인터뷰는 지금도 이제 막 스마트폰으로 저한테 이제 몇 개나 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더 인터뷰 지금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영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인터뷰의 내용을 본 사람들,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제 친구도 봤어요. 미국의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거는 B급 영화다. 그러니까 저질 영화다. 예. 근데 이건 뭐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몇 군데에 사용되다가 저절로 죽어버릴 영화다. 예. 그런데 북한이 키워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본 제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이게 북한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한민족 전체에 대한 한민족 비하가. 전체에 대한 비하이고 그리고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꼭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니사에 대한 영화 그 더 인터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됐을 때 해킹이 된다 그랬을 때 북한이 최초로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애국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판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정말 제가 북한 사람들도 이 팟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그렇게 모독한 영화에 대해서 북한이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네. 자신들의 대통령이라든가 국가 원수에 대해서 더 인터뷰에서 모독하는 수준으로 모독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도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 생각할 때 북한이 원하는 어떤 최고 존엄, 최고 지도부에 대한 보호와 존중은 네. 북한의 영토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영토 밖에서는 네. 북한의 영토 내에서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북한의 영토 밖에다가 그렇게 강요하거나 권유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나가고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을 때 네. 해외 여론이 네.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서 그 권위를 표현의 자유로서 그들을 마음대로 공격할 게 아니라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보호해 주자는 네. 국제사회 여론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북한의
이 팟짱을 북한 사람들이 듣는다면은 예. 이 부분을 좀 북한 사람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듣고 들을 거예요. 듣겠죠. 듣고 좀 그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영토 밖에서까지 그 존엄을 요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창수 연구위원님의 조언을 북한 당국이 좀 꼭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저희가 지금까지 7개를 알아봤어요. 다 묶어가지고 진짜 많은 뉴스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재밌어야 하고 즐거워했던 정윤회 파문과 박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월호 얘기를 못했는데요. 세월호 얘기를 같이 여기에 엮을 수는 없고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서 정윤회 파문 살짝 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얘기를 하죠. 예, 십상시냐 칠인회냐. 이제 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 반 VIP 비밀 조직이 있다. 참 제가 재밌게 들은 표현입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청와대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네. 청와대가 썼던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마치 제가 그걸 윤필용 사건에 비견했습니다만은 네. 야, 말 나오는 거 보고 야, 자기 옆에 비서가 반 VIP, 자기를 반대하는 네. 비밀 조직 하수인이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 그것도 네.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저는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절하는 줄로.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급했고 위기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아까 뭐 세월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월호와 정윤의 그 문건 파동 두 가지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위기감을 느낀 말하자면 정상적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차분하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재난 그 자체였어요. 네. 이걸 일컬어 엘리트 재난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이나 그 당사자들이 당하는 재난과 별도로 정권이 자기의 위기를 느낀다는 점에서 재난입니다. 네. 이게 엘리트 재난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막 내뱉고 쏟아내는 말 오로지 이제 대통령 감싸기 보호하기 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자기 신성화 너희들이 감히 나를 그래서 사과해야 될 대통령이 사과 받고 앉아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황당무계한 사태 마치 중력의 법칙도 바뀌는 것처럼 희한한 세상에 이런 것들이 백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거 물론 사건 그 자체는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발적 사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여차하면은 눈에서 어떤 불꽃이 튀는 어떤 도끼 내지는 광기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참 위험한 구조물, 저 권력 구조가. 네. 이런데 새누리당 의원들 거가 어떻게 했습니까? 각하라는 말 연달아 3번 하면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어떤 정서적 파동에 따라서 울고 웃는 말하자면 감성 노예들 같이 보여졌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국면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거야 지금 대한항공 조현아 문제 또 무슨 어떤 그 소니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려지고 있지만 네. 잠깐 단편 소설 같이 짧게 지나간 그 어떤 정윤의 국면이라는 것은 오랜만에 우리가 봤던 어떤 그 정권 내부의 비정함과 네. 또 어떤 권력의 더러움 또는 어떤 탐욕의 어떤 그 맨얼굴 민낯을 봤던 그렇습니다. 참으로 충격이었고 이런 사건이 앞으로 이러한 절대 권력 권위주의형 정권에서는 내년이나 후년에 또 재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비선 세력들의 권력투쟁, 암투, 비선 세력 간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비선 세력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알게 됐습니다만 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윤회를 중심으로 해서 3인방이라는 청와대 실세들과 그들 주변에 포진했던 십상시 네. 이들을 한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박지만과 그다음에 양천회, 뭐 칠인회 이 세력들을 한 집단으로 해가지고 둘 간의 전쟁이었는데 3인방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 3인방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 현재 권력, 현재 비선 실세들인 정윤회 세력이 몰락한 비선 실세였던 박지만 그룹과의 한판 결투에서 최종적 승리를 선언한 그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국정 암투, 국정 농단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국가가 위기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부의 비선 권력 투쟁에 승리를 거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 국면을 수습해 나가는 이 세력들의 어떤 수습 작전이랄까 이런 것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단계로 수습해 나갔고 일단은 수습은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오리발. 그래서 이런 거 없다. 네. 예, 오리발이었죠. 그다음에 2단계로는 꼬리 자르기. 이제 박관천으로 꼬리 자르고 3단계로는 물타기. 이렇게 해가지고 박지원이 뭐 북한의 십상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4단계는 이제 최종적으로 통진당 현재 판결 네. 이런 걸 통해서 국면 전환을 완전히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면 전환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담 커지는 거고 네.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게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담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뉴스죠. 조홍천 전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 살아있는 이슈로 갈 거고 남아있는 정권 임기 3년 내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다. 근데 아까 그 설명은 너무 잘해 주신 게요. 권력대 우리가 권력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그 출입국 저 박지만 씨는 통과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통과했대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측이 맞았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네, 현재 넘어가도록. 권력과 과거 권력의 그렇죠. 차이를 권력의 검색대가 네. 검색대가 권력대였습니다. 그렇죠. 권력대가 확실하게 이제 판명을 해줬습니다. 세월호 얘기를 글쎄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어쨌든 그 한국 사회가 이제 위험 사회를 넘어 재난 사회 또는 네. 재앙 사회로 가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 변동을 일깨우는 아침의 모닝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뭘 깨닫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국은 어떤 그 국가 권력과 시민의 어떤 안전의 문제가 앞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명확한 어떤 인식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버넌스의 책임성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 안전의 결사체로서의 어떤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현대 사회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어떤 안전과 서비스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공동체의 생존과 같이 이런 점에서 세월호가 우리한테 입힌 상처는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질돼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이것이 네. 정치화되는 순간 원래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에서 세월호 유족 따돌리기 그러면서 이제는 차단하기 네. 이렇게 해서 세월호 유족이 국민들의 짐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네. 이어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언제는 우리가 안전에 관해서 이거 몇 개월 지나면 잊을 것이다 이렇게 질타하던 언론이 몇 개월 지나니까 잊자고 얘기하는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네. 거기에 또 정치 권력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 태도를 보여줬다. 뭐 세월호와 또 그 뒤에 김영호 그 단식, 김영호 네. 씨의 그 네. 단식이라든가 이어진 일련의 그 흐름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세월호 유족 놀림감이 됩니다. 일베 먹잇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사회적 약자를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게 저는 그 세월호 유족들의 어떤 얼굴을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서 똑같이 봅니다. 네. 그다음에 죽어간 윤승주 일병의 얼굴에서 똑같이 봅니다. 네. 또 지금에 와가지고는 연말에 통진당의 얼굴에서도 똑같이 봅니다. 네. 여기저기서 침몰하고 제거되는 거죠. 왜? 공동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자가 처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에서 그 저기 비호감으로 찍힌 어떤 그 나약한 개인이 집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잔혹하게 처벌되는 걸 봤는데 네. 그 소설에 지금 확장된 구체화된 현실이 바로 한국 사회. 그 시작은 세월호였다. 네. 그러나 그 결말은 쌍용차에서 통진당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인식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체주의의 출발이라고 보고 네. 우리 시민의 도덕의 규범으로
이 문제는 다시 그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네. 거죠.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 아들이 고2입니다. 고2. 예, 그래서 저는 세월호에서 죽어간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볼 때마다 감정이입이 돼서 내 아들, 내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부모들의 마음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그 죽어간 아이들의 죽기 직전에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을 정말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이렇게 동영상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제 눈물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봤던 많은 우리 국민들도 그 흘린 눈물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 문제가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보 개념은 이제는 총 들고 싸우는 것 이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보는 총 들고 싸우는 과거의 안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알 수 있듯이 이런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아들들의 생존과 삶을 지켜주는 것 이것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안보다. 그리고 안보는 우리 시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흘린 눈물들을 결코 잊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이 계속 나셔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년이 이제 2015년 해방 70년이고 6.15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세력의 복원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은 난맥상이고 뭔가 어디서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안철수 현상 있었지만 뭐 있나 요새? 뭐 그게 그 반기문 현상이야? 뭐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야권은 지방선거, 보궐선거 다 졌습니다. 5연패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아니지 뭐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정치부 기자인데도 당명 이름이 헷갈려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욕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 사회적 대안이 필요한 때인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하죠. 이제 방송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게 10대 뉴스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를 나열하다 보면 또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제 오랜 친구 우리 김창수 형께서도 상당히 세월호에서 이렇게 가슴이 북받치시지만은 그 2014년이라는 한 해가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준 해고 정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일견 느껴집니다. 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엄혹한 시절, 더 어려운 시절에서 우리가 그 마치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졌다는 식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네. 저는 대선 때 비록 졌다 그러지만 국민들 48%의 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만한 표 언제 받아봤습니까? 네. 정말로 소중한 표고 그러면서 또 이만치만 어떤 우리 어떤 개혁 진보 세력들이 항상 어려울 때 그 빈자리를 지켜주신 건 누가 뭐래도 시민들이십니다. 네. 거기에 감사하고 고개를 숙여야죠. 그러면 정치가 많이 나빠지고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안철수 현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시도와 도전, 실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고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옹골찬 사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이런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정치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또 어떤 계기도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없고.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가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좋은 정치로 갈 수 있는 희망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그 가능성 매우 충분하다. 그것은 정치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어떻게 정치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루어내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지 자꾸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또 기웃거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 그건 우리들 몫이다. 네. 결국은 시민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희망 너무 많습니다. 가능성 큽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요. 안철수 현상 저는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철수 현상은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거를 이제 대변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은 그걸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새정년으로 하면서 안철수 현상에 기대려고 했지만은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에 기대지 못하고 안철수 현상을 대변하지 못하는 안철수 씨만 영입하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새정년이 민주당이 안철수 현상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흐름이 자신들에게는 쓴약이었기 때문에 쓴약을 받아먹고 싶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안철수 현상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어떤 희망을 키우는 소금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으면은 소금이 짭니다. 그런데 소금을 큰 호수에 담으면은 그 짠맛이 느껴지지 않죠. 민주당은 지금 작은 그릇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라는 소금을 담으면 짜니까 안철수 현상을 안 담는 겁니다. 민주당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큰 호소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세력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정치인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 속에서 함께 있어야 될 물 속에서 함께 있어야 될 물고기인데 네. 물고기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안철수 현상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약 80분간 연말 특집으로 종창 브라더스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연말 인사 해주시고요. 새해에 신년에 다시 찾아뵙겠다는 뜨거운 인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간단히 해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취자들이 계셔서 장윤선 팟짱에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행복했습니다. 진짜요? 예.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물론 조금 괴롭히긴 했지만 저는 장윤선 기자를 보면은 그 옛날에 억척스러운 우리 엄마들 생각이 나요. 바로 저런 억척스러움이 오늘날 이 프로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오랜 친구인 마법의 편집장 김정대 팟캐스트 따른 김정대 외교적 발언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아침 9시 라디오 뉴스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청량한 감을 주는 우리 팟짱의 장윤선 기자 두 분 덕택에 제가 묻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지난 올해 10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9월부터 시작했나요? 지난 몇 달간 팟짱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지금 이 종창 브라더스라는 이름을 바꿔보자 그러는데 네. 한번 어쨌든 연구해보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새해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짱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12월 31일까지 계속하고요. 1월 1일에도 방송을 합니다. 종창 브라더스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